자, 이제 오늘 배운 거예요. 이젠 공익사업에 의한 개발이 아니라 이거에 의하지 않는 사적인 토지의 개발입니다. 이겁니다. 어쨌든 공익사업에 의하든 사적인 토지의 개발이든 토지를 개발한다는 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형질 변경하고 토속 채취하고 토지 분할하고 물건 1월 이상 쌓고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를 말해요. 근데 사적인 이러한 토지의 개발은 수용권, 환지권, 환권 이런 걸 인정하지를 않아요. 수용, 환지, 환권은 공익사업에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로지 사적인 것들은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규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얘는요, 용도 지역에 부합해야 되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에 부합되게 해야지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거 외에도 이자들이 하려면요, 난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자들은 난개발을 하면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그럼 난개발이 뭡니까? 이거에 맞게 이거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의 규모가 적합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지 허가를 내준다는 거고, 이 개발행위 규모는 토지의 형질 변경의 면적으로 용도 지역별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보전 녹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5천 미만이고 주상 자생만 공 관농 3만. 됐어요? 네, 이건 아까 많이 설명해 준 거니까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통과하면 15일 안에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알려주게 될 거예요. 됐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인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개발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사전에 난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시장군수는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걸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성장관리 방안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데 거기를 무슨 용도라고 해요? 유보 용도를 대상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그러면 이것도 난개발되기를 막기 위한 거니까 성장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용도 규제, 건폐율, 용적률, 그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곳에서 사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성장관리 방안의 모델에 부합되게 해야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성장관리 방안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래야지 여기에 부합되게 개발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군수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사후 난개발이죠. 사후 난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왜 개발의 밀도를 시장군수가 관리해 주려고 합니까? 개발행위가 일어난 곳이 시가와 용도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서 이 개발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난개발이 되니까 얘를 통제하는 거죠. 개발 밀도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라고 했어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여기에서 정해진 것보다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 됐어요? 근데 구체적인 강화 범위가 있는 건 뭐라고요?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까지?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함으로써 난개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번에는 개발을 하는 자는 이거에 맞게 기반시설을 설치해 줘야죠.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의 의무를 부담 지우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곳이죠. 이렇게 시장군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것까지 수립고시 해줘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니까 연면적이겠죠.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비용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비용은 항상 납부하는 자, 개발행위를 하는 자, 사업을 하는 자, 그 일을 하는 자가 원칙적으로는 뭐로 내는 게 원칙이다? 공법은 무조건 되고 현금인데 예외적으로 물납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다 뭐와 관련된 거다? 난개발 방지와 관련된 거다.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그래서 토지의 사적인 개발은 다 규제 대상인데 그 규제 대상에 하나 더 첨부되는 게 절대로 난개발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에 중점을 두고 그거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들이 생기더라. 됐어요? 즉 철두철미하게 공법에서는 사인들은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뭘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서 해라. 근데 그 조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공익을 위해서라면 사인의 개발행위는 제한될 수도 있다. 됐어요? 네.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모든 행정주체는 다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하고자 할 때는 관계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라? 심의. 그래서 제한기간, 토지에 대한 추가적 제한기간은 원칙이 몇 년? 3년. 근데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은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회 안에서 몇 년 이내? 2년 이내. 끝이에요. 됐어요? 그 정도 잘 알아두시면 공법은 사인들에게는 철두철미하게 규제 위변도로 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이제 요 용어를 설명해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거를 단위로 하는 거니까 일부겠죠. 맞죠? 일부죠. 일부의 특정이죠. 특정 지구니까 일부의 특정 개발 정비예요. 일부 토지를 특수하게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특수라는 게 뭘 얘기하느냐?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면서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특수 개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일부 토지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지정할 수 있다.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이제 이 특정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복합 개발 정비. 뭘 섞은다는 거예요? 기능, 미관, 환경. 딱 이것만 알면 되죠. 따라서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용도 지역의 규제를 갖고서는 복합 개발 정비를 해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까지 결정을 해 주어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복합 개발 정비하기 위한 내용이다. 토지는 물론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까지 포함된 구체적 계획이다. 그래서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항상 몇 년이다?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 3년 되는 날 언제면 다음 날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서의 일반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반드시 무엇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더라. 됐나요? 거기까지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싹 지우면 여기까지는 토지는 무조건 되고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나가기 위한 행정수단을 모아놓은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종류는 쭉 나오면 5가지지만 크게 3가지로 구별할 수 있죠.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거. 토지의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공익사업에 관한 계획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일부 토지를 복합 개발 정비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에 관련된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핵심이더라. 내용이더라. 됐어요? 그래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 나오는 건 3가지다. 토지의 사용 목적 정해주는 거, 공익사업에 의한 개발, 그 다음에 복합개발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또 뭐냐? 얘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가장 중심적인 계획이다. 그렇죠? 그럼 그게 뭐 여기든 저기든 어디든 국토는 전체 토지 얘기하는 거니까 토지공법에서는 얘네들 말이 주구장창 나온다 이거예요. 그냥 어느 법에서 공부를 하든 국토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니까 됐어요? 주구장창 나옵니다. 주구장창 나와요. 근데 얘네들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분류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공법 공부 끝난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여기에 관련된 개념의 정의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4주 동안 이거를 설명해 준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용어들의 쓰임새,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됐어요? 그거를 설명해 줬는데, 단순한 용어 정의에 불과한데,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없어서 힘들어해요. 공부할 때.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안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걸러서 들으면요, 이거는 그 본질하고 너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첫날 강의를 했어요. 처음 배우니까 모르겠어. 둘째 날 강의를 했어요. 그 얘기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거에 불과해요. 근데 더 어려워. 그 다음에 또 강의를 했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오늘 강의했더니 아유 짜증나 이러는 분은요, 정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통스럽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진도를 안 나가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못 들으니까, 근데 자기 딴에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공부 아니에요. 그게 공부입니까? 그거 공부 아니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1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비단 공법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자기는 열심히 공부한대요. 뭐 열심히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그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보면 알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이거 하나 설명해 주죠. 행정주체가 주인공이 되는 법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행정주체는 누구를 얘기해요? 국가. 국가는 누구를 얘기해요? 장관. 장관은 다른 얘기로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자체라는 게 있어요. 지자체는 특별시, 여기다 써줄까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이게 행정주체인데, 지자체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이게 있어요. 이거를 시도라고 얘기해요. 시도. 됐나요? 예. 그 다음에 특별시 밑에는 구가 있고요. 광역시 밑에는. 일반 도 밑에는 시와 군이 있어요. 그래서 시, 군, 구를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행정주체예요. 공법에서 얘기하는 행정주체. 됐나요? 그래서 행정주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공법은 행정주체의 위계 질서를 확실히 지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구청장이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요? 장관에게 결재를 맡게끔 돼 있어요. 그럼 장관이 결재를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알려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청장에게,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됐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에게요? 주민들, 사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절차를 거쳐요. 행정주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사인들이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도지사에게 이런 얘기는 없어요. 됐어요? 네? 누가 해야죠? 시장, 군수가 해야지 도지사. 도지사가 하면 장관. 이렇게. 그럼 사인들이 합니다. 그러면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됐나요? 됐어요? 그래요. 근데 토지는 항상 무엇에 의해서? 행정 계획에 의해서. 그 행정 계획의 가장 중심에 서는 건 뭐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 건축물에 관련된 거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여기다 써주면 돼요. 사인의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의 이용을 규제하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의 논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요. 아느냐 모르냐는요. 공법이라는 걸 편안하게 공부해서 60, 70점을 맞느냐, 죽도록 공부해서 50점 맞아갖고 행복해하느냐, 이거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출발해요. 이 정도만 알면요, 지금 가서 시험 봐도요, 아마 한 60점은 맞을 거래요.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요. 근데 이거를 행정주체가 부동산에 관련돼서 경제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거기에 핵심은 용도지역이고 기반적으로 설치하는 거고, 그래서 사인의 규제를 제한하고, 건축물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사인의 건축물의 이용을 규제하는 거다. 외웠다라고 해서, 머리로 공부했다라고 해서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지금 시험 봐봤자 다 틀려요. 이것이 의미하는가가 뭔지, 그를 마음이 따라가야 돼, 마음이요. 아, 공법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저렇게 한다는 거구나. 그럼 공법은 늘 저런 거겠네. 라고 가야죠. 이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거 외우고 써놓고 외운다고 해서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진도를 안 나가고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첫째 날 3시간 넘게, 둘째 날 3시간 넘게, 지난주에도 3시간 넘게 강의한 걸 정리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말이 1시간이죠. 더 빨리 나가면 이거 20분도 안 걸리고 다 설명해줘요. 첫날 3시간, 3시간씩만 잡아도 9시간이에요. 9시간, 오늘 첫째 시간 1시간 했으니까 10시간에 강의한 거요. 한 20분이면 정리가 돼요. 어떤 걸 전제한다면요. 여기에서 쓰이는 용어를 안다면. 여기에서 쓰는 용어를 안다면, 여러분, 그 3시, 한 10시간 동안 강의한 걸 한 20분 만에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런 거죠. 라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10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강의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수업을 듣고요. 그쵸? 똑같은 걸 전달하고 똑같은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요? 제가 그래서 첫날 얘기한 거예요. 욕심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욕심을 버려라. 그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 방식대로의 해석이에요. 내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내 방식대로 알아가는 거,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 삼아서 3월 달에 가면 분명히 이런 사람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의 3분의 2는 그럴 겁니다. 라고 농담 삼아 툭툭 던지는데요.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자기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은 배우러 온 게 아니라요, 들으러 온 거예요. 쓰려고 오는 거예요. 배움은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요, 그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게 배움이에요. 그거를 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를 또 정리해 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라는 걸 공부를 할 때 학개론 빼고요, 나머지는 다 법입니다. 민법,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 공법. 그쵸? 5과목이 있어요. 법 과목이. 학개론은 학문이니까 빼버리고.
이 중에서요, 공법적 사고를 해야 되는 법이 민법 빼고는 다 공법이에요. 민법만 사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법이 1차 과목이다 보니까 민법만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민법 공부하듯이 다른 법률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민법을 공부하는 것처럼 모든 법을 봐요. 중개사법도, 공시법도, 지적법도, 세법도, 공법도 백날 공부해 보십시오. 1년이 진짜 고통스러울 거려. 민법적 사고방식으로요, 나머지 법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잘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요? 민법하고 공법은요, 천지차별이거든요. 근데 민법이 1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법에 대한 것들로 다 모든 걸 접근하려고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경험한 바로.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노력한 결과 대비 결과가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와요. 중개사법도요, 행정주체에게 등록하고요. 됐어요? 등기도 등기관, 지적은 소관청, 세법은 세무소장. 됐어요? 다 행정주체가 사인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이에요. 공법유라고요. 근데 민법은요,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사인과 사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법이에요. 규정하는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민법적 접근 방식으로 다른 법들을 접근을 하잖아요. 이해가 될 턱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사법적인 관계인지 그게 공법적인 관계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알아가는 과정이 절대 본질적인 걸 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11회 때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11회 때 공부를 했어요. 10월 달에 시험이면 저는 4월 달에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것도 야간에서 공부를 했어요. 오전에 일을 하니까. 처음에 와서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학계로는 첫 번째 수업 들어보니까 수요, 공급 이런 거 나오면서 경제적 관점이라서 저는 수업은 듣되 책은 경제학 책을 읽었고요. 민법 수업을 듣고 다른 과목들 수업들 듣는데 그 법에서 쓰는 법률 용어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법률 용어 사전이라는 걸 별도로 구입해서 수업은 듣고 집에 가서 공부할 때는 법률 용어를 보면서 그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하니까 옆에 있는 한 2, 3년, 2, 3년이 뭐예요? 한 오랫동안 공부하신 선배 수험생이 너 공무원 공부하니 그렇게 공부해서 네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도 저는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지켜보죠. 누가 합격하는지. 하여튼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반 딱 지나고 나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제가 그 모의고사 본 시험처에서 전국 1등 했었어요. 학원에서는 당연히 1등이고요. 그때요, 제 평균 점수가 거의 1차는 거의 90점이 넘었어요. 학계론, 민법 이런 건 처음부터 90점 넘었어요. 그런 거는요. 저는 공부도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해서 전국 1등을 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쟤는 아마 제야에서 10년간 썩었던 애일 거다. 처음 공부하는 애 아닐 거다.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평균이 98점인가 그랬어요. 모든 과목에서 하나 거의 100점 맞은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공부하길래 그렇게 잘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저번에 얘기하셨듯이 공무원 공부하듯이 공부하는데 그렇게 하면 합격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전 그렇게 공부해. 아니, 너 공부하는 것 좀 한번 얘기해봐. 그때 이거예요. 공법은 이거예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은요, 절대 공법을 이렇게 강의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딱 들으면서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은 맨날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건축물에 관련돼서는 늘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 공법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거를 싹 써주면서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10명이면 10명이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선생님이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걸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어디서 공부했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 늘 이런 말씀 하신 건데 우리 선생님이 늘 이런 말씀 하신 거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에 불과해요. 아니, 나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그렇게 1년 동안 하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요. 성적도 안 나오고 늘 까먹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단 공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똑같았어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수업을 들을 때는요, 이 강의실에 한 300명 정도가 들었어요. 제가 11회 때 공부를 한 거니까. 처음에는 강의실에 300명이 있었고요. 저하고 스터디하는 사람은 10명밖에 없었어요. 한 달 딱 지나고 나서요, 강의실에 많아봤자 30명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저한테 수업 들으러 왔어요. 스터디 하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과목별로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용어를 얘기해주고 뭐를 해주고. 그런 문제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가졌던 안타까움. 공부는 많이 하는데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아는 게 없어지느냐? 다 자기 욕심 채우듯이 가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왜 그런지도 생각도 안 하고 뭐하고 관련된 거 변별도 안 하고 그냥 가르쳐준 거 그냥 머릿속에 그대로 로봇처럼 입력시키는 공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요. 지금은 알겠는데 나중에 좀 지나면 분명히 또 까먹을 텐데 늘 배우면서 그런 걱정을 하면서 공부를 해요. 바보들처럼.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 점수가 공부했던 것만큼 안 나오고.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우울하고 침울하게 자신감 없이 어차피 외울 것도 까먹을 거 외우고 있네. 이러는 마음 자세로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다음 해부터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으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민법이라는 것 자체가 만병통치약인 줄 알아요. 1차 하면서.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의 상당수가요. 80% 이상이 공부하는 1년 동안 공부하는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민법에 투여를 해요. 그렇다고 민법을 잘하냐? 그렇게 잘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모든 과목들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공부가.
민법은 민법일 뿐이에요. 개의 논리로 다른 법들을 접근하려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나는 고통스럽게 공부할 겁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오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설령 이런 얘기 해드리면 민법적인 지식을 상당히 잘해요. 민법을 한 80점 정도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면 등기법은요, 저절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등기법 공부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등기법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민법을 80점 이상 맞는 사람이 등기법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기는 너무 어려워서요. 짜증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등기법은요, 민법이 사법이 아니거든요. 공법류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내용을 갖고서 공법의 질서하에 그거를 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등기법이라는 것 자체도 민법적인 것처럼 사법적으로 접근을 하니까요, 알고 있는 건데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어려워합니다. 등기법.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진도 안 나가고 지금까지 한 이 공법에 대한 질서를 설명해 주는 건요, 단순히 공법뿐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을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도 이런 공법적 사고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법적 사고가 아니라요. 다만 민법적인 내용을 갖고서 공법적 질서에 담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등기법, 하나가 중개사법이에요. 지적, 세법, 공법은요, 민법적 지식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판단하셔서 이러한 논리 구조를 갖고서 2차 과목, 민법을 뺀 나머지 과목들을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야를 갖지 못하면 공부할 때요, 거의 이해 못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는 것들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공법적 사고의 틀거리는 이거 하나로 게임 끝나는 거예요. 행정주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인의 부동산에 관한 이용을 규제하는 법. 이게 공법이에요. 정리를 하면 이것만 절대 잊지 마세요. 공법적 사고로 접근해야 되는 거. 행정주체가 부동산, 토지나 건축물에 관련돼서 이용에 관련돼서 사인의 토지 이용 권리 규제를 뭐 하는 거예요? 규제하는 법리를 갖고 있는 법은 다 공법입니다. 민법은요,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 속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사법은요,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좀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축물에 관련된 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